신도 버린 사람들, 권리를 구걸하지 말고 투쟁하라. 손우. 뭄바이 포트 트러스트 철도회사에서 남편에게 직원용 숙소를 내주었다. 쿠를라의 단칸방을 벗어나 와달라의 3칸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나주카도 뭄바이 포트 트러스트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가까이 살았다. 우리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쿠를라를 떠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그동안의 추억이 너무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고개를 돌렸더니 문지방에서 쌀 종지를 발로 차며 들어갔던 게 기억났다. 겁 많고 수줍던 새색시 시절, 첫날 밤을 떠올리자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나주카를 따라 물을 길러 나갔을 때 물동이를 놓쳐서 산산조각냈던 일.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 추억이 꼬리를 물었고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행복한 나날이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은 우리에게 또 어떤 행복을 안겨줄까 궁금했다. 아파트의 널찍한 방과 아늑한 분위기는 금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웃에는 달리트가 많았고 동지애의 기운이 느껴졌다. 이웃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놀고 모두 자기 아이들처럼 보살폈다. 우리도 금방 자리를 잡고 와달라에서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손우, 좋은 소식이 있을 모양이네. 나이가 지긋한 이웃의 라크슈미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침에 먹은 걸 토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걸 본 것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그것 때문일까? 하지만 그 여부를 따져보기가 겁났다. 초조한 2주를 보냈다. 아침마다 생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했다. 징후가 없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다 아침이면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다. 차를 내갔다가 한 모금도 마시기 전에 속이 뒤집혀서 밖으로 달려나가곤 했다. 이 입덧을 하는 게 분명해. 어디 내가 한번 볼게. 라크슈미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남편이 나간 후에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건너왔다. 바닥에 눕히더니 배를 구석구석 만졌다. 그리고 뭘 하는 건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블라우스를 걷고 내 젖꼭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민망한 노릇이었지만 아주머니는 자기한테 맡겨두라고 했다. 그러더니 임신 6주라고 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말이 돼요? 12년 동안 임신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게 가능하냐고요. 라쿠슈미 아주머니 정말 확실해요? 다들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소니, 신의 뜻을 의심하지 마. 신이 선물을 주셨으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며느리가 셋인데 다들 어찌나 쑥쑥 낳아대는지 다 돌봐줄 수 없을 지경이었어. 걱정 말고 사수바이에게 알릴 생각이나 해. 창문마다 돌아다니면서 밖을 내다보았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치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저 파란 하늘과 지적 있는 새들에게 그리고 푸르른 나무들에게 소리쳐 알리고 싶었다.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거울 앞으로 달려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에서 희미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건 그만큼이나 기쁜 소식이었다. 창가에 서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말을 할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남편이 오는 걸 보고 얼른 달려 나가다가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돌아섰다. 그에게 줄 차를 만들려고 부엌으로 갔다. 가슴이 정신없이 쿵쾅거렸다. 누구는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 남편이 농담을 걸었다.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차를 주면서 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식으로 알아차리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돈이 더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얼마 안 있으면 밤에도 편히 잘 수 없을 거예요. 그래, 가나파티 축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새 옷도 사야겠지. 밤 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연주하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둔할 수 있다. 이제 책임질 일도 더 늘어날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감을 잡지 못했다.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 제 말은요. 남편이 어서 말하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나는 또 머뭇거렸다. 사수바이에게 전가를 보내서 최대한 빨리 뭄바이로 오시게 하면 어떨까요? 왜, 무슨 일 있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당분간 나시크에 계시게 하지.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다. 또 다른 언지를 생각해냈다. 요즘 들어 과일 열매랑 타마린드상 신선한 망고 피클이 자꾸 당겨요. 사수바이가 마을에서 그걸 좀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남편이 갑자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더듬댔다. 나는 수줍게 그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를 번쩍 알아 빙글빙글 돌렸다. 그러다가 뚝 멈추고는 조심스레 나를 내려놓았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신, 그러니까 아기 괜찮아?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사수바이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인편을 구하러 밖으로 달려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남편은 화덕 앞에 있던 나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앉았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 당신은 쉬어야 해. 어머니가 언제쯤 오실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남편이 서성대기 시작했다. 당장 병원에 가서 확실히 알아보자. 남편은 대단한 생각이라도 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의사는 전부 남잔데 남자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유, 멍청하긴. 이제 당신도 어른이 돼야지. 여자도 의사가 될 수 있어. 여자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 남편은 귀엽다는 듯이 내 코를 살짝 비틀며 말했다. 그런데 의사가 왜 필요해요? 내 말을 못 믿어요? 라쿠슈미 아주머니가 나를 살펴봤다니까요. 아주머니가 임신 6주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는 게 좋아. 한참 만에 들어선 아이니까 확실히 해야지. 남편이 나를 어찌나 애지중지하는지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나는 병이 난 게 아니라 아이를 가졌을 뿐이라고 꾸짖었을 정도다.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는 제가 돌봐주어야 해요. 아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절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절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요. 사수바이는 과일 열매와 이것저것을 한 보따리 싸들고 부랴부랴 돌아왔다. 사수바이의 시누이가 밤새 물을 틀어놓아서 엉망이 된 귀한 양파 농사도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남편이 보낸 소식을 듣고 사수바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무렴 어떠니 아무려면 양파 농사가 아기와 소누바이보다 소중할까 보냐. 이번에는 사수바이가 나를 애지중지 다루기 시작했다. 먹을 걸 잔뜩 챙겨주는데도 나는 전혀 먹지를 못했다. 먹는 족족 토하기 일쑤였다. 먹기만 하면 토하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세요? 사수바이는 내 배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기가 자라려면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 너희 둘을 위해 먹어야만 해. 그런데 이 녀석은 왜 자꾸 토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내가 뱃속의 아기를 이 녀석이라고 부르자 빙긋이 웃었다. 이 녀석이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점점 튼튼해지는데 그럴수록 뱃속에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은 걸 토하게 하는 거란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여자 의사를 찾아가 보자고 고집을 피웠다. 의사는 약을 주며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 했다. 사수바이가 일에는 손도 못 대게 했지만 의사는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라고 했다. 석 달이 지나 내가 안정을 찾자 사수바이는 밭을 가꾸러 마을로 돌아갔다. 사수바이는 내 상태가 완벽하게 정상이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켰다. 날은 더디 흘렀다. 임신 6개월이 되자 쉽게 피곤해졌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면 기분이 좋았다. 내 살과 피가 움직이며 발길질을 했다. 물려줄 건 많지 않아도 후손이 생긴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남편이 내 옆에 누워 뱃속 아기의 움직임을 함께 느낄 때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남편은 내 몸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내 배뿐만 아니라 골반, 내 가슴, 내 허리, 심지어 내가 숨을 쉴 때 코까지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했다. 아들일까 딸일까를 따져보는 놀이도 자주 했다. 혹시 딸이면 사수바이가 실망할까? 사수바이와 나주카가 어떤 이름을 지을지도 궁금했다. 나주카는 고모로서 아기의 이름을 지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기 이름인데 우리가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소유욕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다며 건강한 아기를 얻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다.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며 보낸 오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결혼한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다. 처음 남편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 어려서 임신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때는 내가 아이 취급을 받았다. 결혼은 그저 남편의 집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 말에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건 줄로만 알았다. 남편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배워야 한다는 바바사헤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아이가 없는 12년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사비트리처럼 학교에 가고 사회활동을 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그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알았다.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이웃 사람들에게 임신 비법도 전수받고 심지어 이웃의 친구와 친척들도 찾아갔다. 하라는 대로 다 해보았다. 2, 3일씩 굶어도 보았고 그 기간에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사원마다 찾아다니며 제를 지내고 공물을 바쳤다. 마임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값비싼 밀랍으로 만든 아기 인형도 바쳤다. 사두, 피르, 파키르 등 영어마다는 사람마다 찾아가 의논을 하고 마리아이를 비롯한 마을 신에게 헌물을 바쳤다. 무당도 찾아갔다. 수많은 가지와 뿌리를 뻗고 1년 내내 열매가 맺히는 보리수에게 제사도 지냈다. 예전에는 성냥 공장에 다니면서 살림까지 했다. 매일 파김치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남편에게 다른 부인을 얻어줄까봐 걱정이 되었다. 단식과 고된 일상에 몸이 상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병원을 뻔질나게 들락거렸다. 그런데 현대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수바이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몸을 풀 때가 되자 모두들 나를 놓고 호들갑을 떨었다. 진통이 약한 게 걱정이었다. 내 기분을 띄우려고 애쓰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양수가 터져서 태아가 말라갔다. 머리는 보이는데 아기가 통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창자가 쏟아져라 비명을 질렀고 단 한 번에 찢어질 듯한 고통스런 진통 끝에 아기가 나왔다. 아기가 울지 않아서 엉덩이를 때려야 했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사수바이와 남편에게 말했다. 1938년 7월 13일에 우리의 첫 아기가 태어났다. 사수바이는 손자를 안고 싶어 했지만 의사는 아기의 몸무게가 1.58kg에 불과해서 대단히 약한 상태라고 했다. 간호사는 남편에게 면담요 2개를 가져오게 했고 우리에게는 아기를 담요로 꽁꽁 싸두라고 했다. 의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사수바이가 바라던 바였다. 그때부터 아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사수바이뿐이었다. 아기를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그걸 빠는 것까지 혼자 도맡아 했다. 나는 젖을 물릴 때만 간신히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아기가 너무 작아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해서 젖을 자주 물려야 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사수바이는 온갖 종교의식을 치르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약초 달인 물을 먹였다. 의사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사수바이는 개의치 않았다. 결정권은 사수바이에게 있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아기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아는 게 없었다. 이름을 짓는 의식인 명명식에 맞추어 나주카를 초대했다. 고모로서 그녀에게 자격이 있었지만 사수바이는 이미 자나르단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았다. 손수 만든 옷을 입히고 목과 팔 그리고 발에도 악귀를 물리친다는 검은 구슬을 채웠다.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사수바이는 아기의 이마와 뺨 그리고 턱에 먹으로 검은 점을 찍었다. 아기를 보러 온 사람들마다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마다 돌아가며 끌어안고 어르는데 배가 고파진 아기가 집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다. 얼굴 전체에 먹이 번져서 새끼 원숭이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웃음이 나왔다. 우리 원숭이 좀 봐. 산처럼 까만 것이 제 아빠랑 똑같네.